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코인은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되팔거나 또는 현금으로 바꾸는 거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그리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에서 수백억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충윤 변호사님, 이 코인, 이 가상화폐 이게 법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죠? 흔히들 코인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특정금융법에서 네.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예.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 법제도에 들어갔고요. 아, 들어갔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법제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일부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아직은 좀 더 도입이 필요합니다. 네. 개념 정도? 개념이 정도. 도입된 정도. 이게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님이 사건을 가지고 오셨지만 저만 해도 이런 사건을 도대체 몇 개나 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코인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거래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지정된 어떤 뭐 입금 계좌로 입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래소는 이런 소위 잡거래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메이저 거래소들이 아니라 입금을 해. 그래가지고 코인을 사요. 오케이? 내가 산 코인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이제 팔고 싶어. 그래갖고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팔 수가 없어. 막 시스템상 오류야, 에러야.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고 싶어.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냐면 시스템 에러래. 시스템 에러래.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부었는데 안 눌러져. 안 눌러져. 이게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좀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의뢰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 거래소 이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환가를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최초부터 해줄 생각이 없이 네. 기망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은 거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 또 이제 뭐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서 네. 이 자기 돈 이제 투자해놓고 이제 돈 받을 생각에 기뻐 있다가 이제 돈 못 받는 소리 듣고 이제 집에서 소주만 드시는 분들 이분들 구제할 방법 없나요? 글쎄요. 네. 이렇게 한숨 쉬시면 어떡해. 당당하게. 글쎄요, 나왔습니다. 이게 좀 힘들다라는 게 먼저 이게 스포가 되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이미 개정된 특근법이나 아니면 뭐 도입될 가상자산법 이런 법제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맞아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아직 그쪽까지는 좀 더 가고 있지는 않아요. 네. 현존하는 법제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형사 고소,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개별적인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사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민사 소송. 그리고 그 다음에 약관을 어겼으니까 공정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추가될 수 있는 거는 특근법상에 올해 9월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제로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뭐 1금융사들 말고 이제 뭐 다른 그러면 금융사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들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와 협약을 맺는 게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협약을 맺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맺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자기한테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갱신을 거부해 버릴 수 있어요. 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네. 거래소는 너무 맺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파산할 것 같아? 그런 뭐인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딱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자기 자신의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ISMS를 획득했는지 네.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신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를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여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들이 거꾸로 부담을 지니까 네.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양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무조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네. 찬성이고, 왜냐면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법 제도 안에, 그러니까 허들 안에 이게 놓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고, 제 사견으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좀 뭐 유예 기간을 둔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상화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 사건 또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 9월달에 이제 많은 것이 바뀐다는, 이제 곧 9월이잖아요. 이제 바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9월 되면 뭔가 막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엄청나게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마음도 이렇게 팔랑팔랑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이제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이충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을 좀 회수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래소를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부자 되시기도 같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